중앙이동의 비서진은 상당수가 잔류하고 일부 핵심 기능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당선자가 더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가능은 하다. 그러나 들어가면 정상적 업무는 아닐 것이다. 네, 용산시대 개막 시계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들 진단하겠습니다. 여당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인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조금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정부 조직 개편을 일단은 지금 조직대로 해서 내각 인선 발표하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도 일단 인선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네.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또 바뀌는 그 정부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 정부 조직법을 어떻게 할지 이제 정해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그 민주당과도 그런 협의 절차를 사실 거쳐야 되겠죠. 저희가 또 그 민주당이 또 다수석을 이제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주당과의 좀 추가 협의도 거치고 그리고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내실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인수위에서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정부 조직법 개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또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생 현안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경청을 해서 좀 정부 조직안은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히는 것이 저는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기류가 좀 있었습니까? 공감대가 아니면 좀 오늘 갑자기 좀 결정 발표가 된 건가요? 그런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정부 조직 개편안이 그냥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민주당과의 그런 또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는 지난주부터 그것을 좀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게 갑자기 결정된 것은 저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여전히 준비가 안 됐고 여전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 방향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림을 하겠는지,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출범과 함께 이게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 정부 조직 개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수의 과정의 역할을 드린 건데 이것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좀 잘 못 잡고 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또 국민 공감대를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이 제일 우선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우선 정책은 뭐냐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외교 문제, 국방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건데 우선순위가 여전히 지금 안 잡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가 안 됐고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인수위의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5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정책을 누가 담느냐면 결국은 정부 부처가 담는다는 건데 정부 부처에 담는 그릇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방향도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은 좀 공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도를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당연히 원칙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여성 정책을 앞으로 담을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양한 그런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발성으로
어떤 그런 5월 10일에 그 취임에 맞춰서 또한 바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좀 오히려 좀 너무 시간을 오히려 단축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그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취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새로운 또 원내대표단이 또 출범한 이후에 사실 또 그러한 협조를 마냥 그렇게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해줄지 사실 그것을 또 담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오히려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그게 준비 없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일단 민생에 집중을 하면서 또한 그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지는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좀 그것은 좀 사회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이건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그 후보 시절에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한 줄 공약이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선언적 의미였지. 그러면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하겠나? 여성가족부의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공약에 담고 추후에 정부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하고 그 각자 맡은 일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공약에 나와야 되는 건데 한 줄 공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정치적 선언의 의미이면서 국민에게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갈라치기하고 성공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인수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지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여성가족 폐지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 자체가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안 됐고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 혼란스러운 것은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반론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제가 뭐 여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예로 든 것이고요. 뭐 통상부 같은 경우도 그러면 통상 정책을 그러면 외교부에 지금 다시 옮길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현재대로 할 것이냐, 또한 뭐 교육부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교육부는 특히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그것은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저희가 어떠한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그 준비하는 방향으로 좀 잡았다. 네. 좀 앞으로도 좀 그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의견을 널리 경청을 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10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잘해야 되죠. 그래야 국민의 편안함과 생활의 어떤 안정, 민생이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청와대 용산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인수의 과정들을 보면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두 분께 궁금해진 거 한 가지씩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조직이 구성된 채로 출범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한다면 여당, 이제 앞으로의 야당에서도 그걸 협조할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정 운영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국민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과정 속에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설득 과정과 그렇다고 하면은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고, 여성가족부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의 문제도 정리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정 운영 방향이 제대로 못 갈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 의원님께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옳으냐 그르냐의 이제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네. 일단 공약인데 과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이 미뤄졌다가 이제 없어지고 네. 그냥 이제 무산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원래는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늦춰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성가족부 자체의 그런 또 뭐 순기능도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부서 그런데 그 부처의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 또 재작년에 있었던 뭐 이러한 뭐 서울시장이나 뭐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때 여가부가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했죠. 오히려 그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여가부의 역할인데 여가부가 오히려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데 명칭을 쓸 정도로 그렇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여가부가 그 표현을 쓴 것은 아니죠. 네, 용어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뭐 여가부 장관이 또 국회에 나와서 어떤 답변을 함에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냐, 이것이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즉답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청와대 제가 이제 여가위의 위원인데요. 그 권력형 성범죄 맞죠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 즉답을 못하고 그 오히려 눈치를 보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여가부가 정말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도 생각을 가졌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는 지금 그 여론조사상으로도 오히려 찬성 의견이 50%가 더 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성 중에서도 여가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각가지의 이제 의견을 더 이제 경청을 해서 좀 더 여가부의 그런 순기능을 좀 하면서 또한 또 원래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시대 아까 이제 그 제일 목표가 지금 새 정부의 제일 목표가 용산 이전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예비비 승인됐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용산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여론 현상이라든가 왜 용산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 용산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동안에 그러면 청와대의 문제가 뭐였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이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용산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문제를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아까 김종대 전 의원 그 발언 그 통일동으로 일부만 가면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통일동에 일부 남아 있으면 정상적인 대통령실이 아니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상징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대변하는 곳인데 그러면 공백기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를 지금에 있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관저라든가 청와대 집무실이라든가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이행기에 있어서의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경호 문제라든가 국민이 바라봤을 때 안전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산 이전 과정에서 충분히 그 기간을 거치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앞서 제기한 것처럼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니까 오히려 좀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산 이전 문제도 이게 조금 문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좀 호흡을 좀 길게 가면서 국민과 좀 호흡하면서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얼마나 역사적 상징성이 있습니까? 축제의 기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서두르면서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좀 호흡을 길게 가겠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네. 전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뭐 이것은 그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정치 개혁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청와대라는 뭐 그런 장소를 떠나서 결국은 청와대가 상징하는 것은 권위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은 탈권위하겠다, 탈제왕적 대통령제를 하겠다. 뭐 이러한 그 당선인의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그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 예. 다 된 다음에 준비가 그런데 좀 더 이제 된 다음에 하면 네, 어떠냐는 말씀에 그런데 대해서. 이제 이게 2달 동안에 이제 그 인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맞춰야 되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한 발목을 잡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또 쉽게 동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비비 지출이 돼야 인수 기간 동안에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좀 정부의 반대 아니면 이견으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지금 이전이 원래 계획대로는 좀 늦어질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비비 승인이 늦춰졌기 때문에 네, 그렇다. 예, 그래서 저희는 좀 그 대선 승리에서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정말 국민을 존중하고 정말 그 국민들과 더 소통하는 정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현 정부와 또 민주당이 좀 그런 취지를 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네. 제대로 이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절을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걱정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당장 안 되면 지금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전례는 없었던 일인데 그게 괜찮은가? 경호는 뭐 문제가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박 의원님 말씀에 이제 그것도 뭐 준비가 부족했다 얘기하시는데 정부에서 사실 협조를 해주셨으면 예비비 지출 결의가 더 빨라졌겠죠. 그 예정대로 만약에 예비비 그 지출이 만약에 3월 22일 그 국무회의에 좀 상정 뭐 될 수 있다 이제 이러다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결국은 어떤 관저 이전이나 또한 그 대통령 직무실 이전이 다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안보 공백이 더 생길 수 있는 뭐 이러한 원인을 사실 일부 그 정부에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됐던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저는 그 25억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한남동에 지금 육군 참모총장 관저가 그 생각보다 굉장히 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이제 5월 10일이 조금 늦어질 수도 맞출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에는 좀 당분 뭐 다만 며칠이라도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이제 출근하는 그런 것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 직무실 같은 경우는 일부 그 핵심적인 기능, 대통령실 그리고 또한 비서관실 뭐 이런 것은 5월 10일에 좀 맞춰서 4층에서 10층 사이에 지금 뭐 예정하고 있는 뭐 민간합동 그 위원회 뭐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출근지는 아마 용산 그 국방부 청사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관저는 아무튼 5월 10일까지 최대한 맞춰서 한남동 그 관저로 지금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전주 의원님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예비비 지출 뭐 집행이 늦어서 이게 늦어졌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뭐냐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집을 이사하려면 계약하고 그 집이 비워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청와대가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만에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대통령에 맞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초동 자택에서 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동안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얘기하는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법에 이탈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요. 이것도 상당히 저는 위험한 신호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법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이 청와대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청와대 관저를 가고 청와대 집무실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규정 자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 관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출퇴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
저 지방선거 예. 얘기 좀 저는 해볼까요? 좀 한 가지만 좀 발표를 좀 제기를 하겠는데요. 예. 그 청와대를 아무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데도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10일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또한 그 청와대 그 조성되어 있는 뭐 세계적인 상춘제 같은 뭐 이러한 정말 정원을 국민들이 걸음으로써 아 이것이 바로 어떠한 그런 국민 시대다. 이러한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것이 당선인이 그동안에 또한 계속 꿈꿔왔던 그런 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5월 10일 아무튼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청와대를 밟으시면서 정말 국민들이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그 북악산을 개방을 그 지금 현 청와대에서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미리 그 김을 뺀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청와대 뒤에 있는 이제 북악산이죠. 북악산 개방에 대한 얘기가 있고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환영하시면 되죠. 청와대 개방을 하니까 그것도 개방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큰 폭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미리 김을 뺐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보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오비 일학격인 것은 좀 맞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악산을 뭐 개방한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5월 10일에 청와대가 이제 그 개방이 되면 아예 광화문에서 청와대 바로 이제 북악산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아름다운 또 봄 풍경을 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보시면서 네. 좀 또 뭐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좀 봄 풍경과 함께 좀 새로운 또 시대를 좀 또 열어가는 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도 북악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자주 갑니다. 자주요? 네, 예. 자주 갔고 거기 예를 들면 이제 안산, 인왕산, 북악산, 그다음에 그 이렇게 쭉 이어지는 코스가 있는데 네. 거기 좀 자주 갑니다. 예. 어쨌건 뭐 누가 개방하셨든 개방된 건 이제 네. 국민들한테 잘 된 일이고 전 의원님도 한번 가서 나들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금 여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선다고 하니까 박수 치는 사람보다는 좀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우선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이제 86세대입니다. 그 발언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목적, 소명 뭐 이런 것들은 또 시도 변화에 따라서 일단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예. 이 명분과 또 이 신뢰 같은 것을 정치적 신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밟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마 이게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네. 당내 문제에 대해서의 발언치고는 수위가 높은데 송탐대실이라고 하는데 같은 86 의원이시죠? 같은 86세대시죠? 저는 마지막 저는 이제 학생운동한 네, 네.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네. 방송인으로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했으니까 예. 여러 이제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당내 반대 기류도 있고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은 저는 이제 서울 지역구가 서울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고 서울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는 서울 수도권이란 말이죠.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를 해야만 민주당의 터전이 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저는 서울시장의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가 양대 산망으로서 세트 플레이를 해서 이번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는 그냥 폭넓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송영길 대표가 됐든 박영선 전 장관이 됐든 이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인물들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이 와서 하나된 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역할을 저도 좀 하고 싶고, 당내에 이제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저는 목표를 가지고 좀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되든 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나와서 결국은 좀 현 시장과 대결 구도를 통해서 좀 승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제 그 박 의원님 말씀의 뉘앙스는 송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정치는 저는 이번 선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대선 이후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고 우리 당이 지금 사실은 이제 낙심과 상심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든지 저는 괜찮다. 좀 저는 실용주의적으로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고 용기가 있는 자는 나와서 거기에서 경쟁을 해라. 예. 그 경쟁의 무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책임진다고 사퇴했는데 왜 나오냐 그런 명분보다는 누가 이길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죠. 저는요. 저는 박영선 전 장관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경쟁하는 경선의 무대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은 다른 당 얘기지만 네. 다른 당 얘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맞붙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관전하고 계신가요? 오늘 최재성 전 수석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러한 은퇴 이것은 저는 당의 또 혁신의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민주당이 정말 개혁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또 여당이 될 저희 당으로서도 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이러한 이제 586 용태론 이런 것이 오히려 좀 개혁적인 것보다는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당내 오히려 갈등의 좀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송영길 이제 대표님의 지금 서울시장 차출론 출마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가 결국은 좀 저희 다른 당에서 봤을 때는 좀 분열의 모습 양상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정말 586 좀 용태론이 좀 민주당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좀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 이런 우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송영길 대표님의 이제 출마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그렇게 또 당에 기여하겠다는 생각 가지셔서 출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송 대표님이 이번 그 대선에서 586 용태론을 또 외치셨고 본인이 또 1번으로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모든 사실 선거에서 다 출마하지 않고 당의 발전에 배교종군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서울시장에 또한 그동안의 근거지인 인천에서 주민 또 등록을 옮기시면서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586 용태론이 없어지는 거죠. 586 용태론을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자기 말을 오히려 뒤집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길 수 있는 자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오세훈 시장한테 뒤처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세를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도 항상 추세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세의 바로미터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개인별 여론조사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당선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든가 60, 70%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50%가 안 되는 여론조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아직까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봤을 경우에 대선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이후 시점에 보면 비슷하거나 우리가 앞서는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후보를 잘 내세우면
우리의 지지층이 결집될 수 있고 각을 세울 수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개별의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총합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합의 지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내 분열적 요소를 없애고 통합된 후보로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만 걱정이 지금 전주 의원님이 타당의 의원이 우리 당을 걱정해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조금 분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걱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 예.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가 꽤 많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그 의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거물이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네. 유 의원, 유 전 의원에 대해서도 비토가 꽤 많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받거든요. 김은혜 의원이 의원직 내려놓고 출마한다고 하고요. 근데 비토라기보다는요.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이번 그 대선에서 0.73% 한 25만 표가 좀 안 되는 이제 표 차이로 그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새로운 정부 출범에 정말 힘을 얻고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지역, 뭐 경기도 지역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가 5% 차이로 졌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뭐 경기도지사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바꿔 말하면 서울시는 오히려 좀 안정세입니다만 경기도는 사실 인물난이죠. 저희도 엄밀히 말하면 인물난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당에 좀 흥행하는 경선을 통해서 네. 또한 그렇게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또한 선출되는 분이 그 탄력을 받아서 정말 본선 경쟁력이 더 향상이 되고 이제 그런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풍성한 우수한 그런 자원을 가진 여러 분들이 도전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 경기도지사 경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유승민 대표님이 또 그렇게 또 결심을 해주셨고요. 또 김은혜 의원이야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게 또 그 경기도 그 성남시 그 분당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번 뭐 대선에서 대장동 그 게이트 대장동의 문제점을 뭐 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또한 목소리를 냈고 기여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뭐 신인이고 또한 좀 그 50대 좀 젊은 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당에서도 좀 그런 새로운 인물이 또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김은혜 의원의 도전에는 정말 저는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초선들이 이렇게 김은혜 의원 편으로 약간 마음이 기우신 그런 것 건 같은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그 뭐 유니스 의원도 사실 이제 서울시장 뭐 좀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로 출마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초선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네, 네. 좀 초선 의원들이 그러한 그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당의 변화, 좀 예. 당의 역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저희가 또 김은혜 흥행하는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예, 면에서는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은혜 의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발언을 잠깐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어제 출마 선언하기까지는 제가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네.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 나오기 전에 김은혜에게는 경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승민 대표님이 정계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가 저는 이번 경선과 나아가 본선에서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핸드폰에 유심 있잖아요. 유심. 예, 유심. 예, 저는 유심입니다. 유심이시고. 예. 저는 유심이고 예. 김은혜 의원님이 저는 윤심이 아니고 네. 그냥 김심이길 바라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윤심이다, 명심이다, 박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경기도민들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만 보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는 뭐 그분의 화두가 약속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곧 대통령 취임하실 분이고 대통령은 뭐 이런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역대 경기지사 선거를 좀 보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손학규, 뭐 남경필, 또 이재명, 또 한 분이 누가 있었죠? 김문수, 뭐 이런 분들 보면 기존의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은혜 의원도 지금 이제 새로운 승부수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도약적 승부수라 할 수 있겠죠. 전국적 인물이라든가 차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은혜 의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는 그 윤심을 실현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의 신복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적인 인물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김은혜 의원과도 방송도 많이 했는데 윤심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림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김은혜 의원이 개혁적인 보수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차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권력에 부응해서 가는 모습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사가 되면 괜찮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 경기도민의 이제 선택에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원래 대구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역적 기반을 상실한 분이거든요. 오히려 대구에서 터전을 갖고 정치를 해서 대권을 나와야 되는데 지역적 기반을 잃은 상태에서 대선이 나왔기 때문에 대선에 실패하는 어떤 구도였고, 또 하나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면서 한나라당, 옛날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볼 때 다수에서 소수로 전락한 모습인데 경기도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다. 다음을 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는 또 다른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꿀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단순히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마음을 얻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민에게 그만큼 호소력이 있을까? 그래서 좀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분 더 우리가 이 얘기할 건데요. 예. 오늘 사실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핫 이슈인데 지금 이제 김은혜 의원이 지역구가 분당 갑 이제 사퇴하면은 그 자리가 비고, 그다음에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 분당 의리 지역구인 김명우 의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 보궐선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무성하거든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맞는 얘기인지. 정치는 이제 선택과 결정이죠.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 건가? 저는 이제 차분하게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또 다른 공간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와 또 보궐선거가 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저는 고독한 선택과 결단이 남아 있는 거고, 그것은 이재명 전 후보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궐선거 출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선택의 여지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기준이 명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마음을 결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저는 대선의 또 다른 연장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선봉장의 역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마음, 여론의 마음이 분명히 반영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이제 분당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을 이제 전제로 분당 을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당장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뭐 경기도 분당에서 이제 그 당장 보궐선거가 또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재명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분당 을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고 이제 그 뭐 내후년 2024년쯤 총선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뭔가 그런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선거직 도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선거에 지금 패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나서는 것이 과연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좀 엄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저희도 이제 또 정말 거기에 필승할 수 있는 네. 이러한 또 후보를 준비를 해서 그것도 반드시 관심 이기는 사는데 선거를 누군가요? 하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생각하시는 분 되겠죠. 있습니까? 네, 필승 후보? 저희가 잠재적인 후보군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가 예, 계시죠? 그게 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네. 예, 이재명 만약에 이제 성남 을에 이제 또 그러한 보궐선거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후보군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것 정치가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 이제 함수 관계가 형성되는데 네.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함수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박성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주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기 내각이 현 정부의 조직체계 안에서 꾸려집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현재 정부 조직을 유지한 채 내각 인선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하면서 용산 집무실 시대를 위한 국방부의 이전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만 명대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와 사망자 피해 감소가 이어지면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일상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개 수배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들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체포영장 만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 검거팀을 구성해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매출 77조 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에도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검증을 마친 장관 후보자부터 발표합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속도감 있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낙점된 사람은 모두 일요일에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대 장관 후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성별, 세대보다는 일로 성과를 내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당선인 신분이 아닌 현직 대통령만 지명할 수 있다면서 국내 정치를 배제한 유능한 조직을 만들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취임 후에 청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기 내각이 현행 정부의 조직체계 안에서 꾸려집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기간에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민생과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이 우선이라면서 조직 개편은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폐 위기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편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지난 대선에서 합의한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합당 서약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명 아래 진행되는 당대당 합당 절차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혁신의 새로운 물결로 민주당의 쇄신을 만들어내고 정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같은 정치개혁 입법은 물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대표 역시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범정치교체 세력으로서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최종적으로 불허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수가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자세한 개표 현황은 따로 보고받지 않았고 부결 이유에 대해서도 참석자 간에 토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순회동에 살고 있어 분당 지역에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투수가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해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이 전 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패를 맞춰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다라고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대방 장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지금 성남 분당을 지역구인데요. 의원에게 성남시장으로 나오라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지역 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전장에서 돌아와서 갑옷끈을 풀고 있는 장수한테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은 재충전을 할 때이지 전년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2만 4,820명으로 전날보다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9만 명 넘게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48명으로 누적 18,38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었지만 현재 1,116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도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만 9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 4,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 가운데 66.9%만 앞으로 백신을 접종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답변이 복수 응답 가운데 51.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이 31.1%, 백신 효과를 믿지 못해서라는 답이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는 15일이 북한의 최대 명절인 이른바 태양절인데요. 이때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수차례 보냈지만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미국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전화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 대표는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김 대표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So we are worried that in connection with the upcoming April 15th anniversary, that the DPRK may be tempted to take another provocative action. We obviously hope not, but we will be prepared.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e DPRK may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e prepared to deal with whatever they may take. 네, 들으신 것처럼 미 국무부의 공식적인 성명은 아니고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미국 역시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을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거나 핵실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무력으로 우리와 미국을 압박할 때는요, 대형 기념일을 활용해 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5년이나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의 주요 기념일에는 무력 시위로 북한 내부의 기강도 잡고요. 세계를 향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달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또 15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110년이 되는 날이고요. 오는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과 미군은 이달 중순에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북한은 한미훈련을 빌미로 해서 도발해왔던 만큼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긴장감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걸까요? 김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다. 동맹국과 협력과 조정으로 북한이 하는 뭐든지 다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대북 압박의 메시지 한편에서 눈에 띈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분명히 희망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들어 1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요. 어떤 긴장의 고조 없이 태양절이 지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한 점 역시 많은 대북 전문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할 의지가 있다, 대화하고 싶다 그런 뜻인 겁니까? 김 대표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요.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성 김 대표의 오늘 발언 역시 그런 연장선에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를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도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외교적 재개만이 지금의 고립을 깨트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은 현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에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공개, 비공개 메시지를 북한에 여러 차례 보냈는데 그동안 어떤 대담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실망스럽다고 말이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미국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미국은 지금 유엔 또 한반도의 이해를 관계를 걸치고 있는 주변국의 협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 김 대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말도 했고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성명을 6차례나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게 지금의 긴장 상황을 외교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보는 대북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이 사건 수사해왔던 검찰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라고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가 재작년 2월부터 3월 사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하면 검찰에 선처를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검사장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 보도로 알려진 뒤 시민단체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했고 이 전 기자는 재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한 검사장은 2년 만인 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네,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 결국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해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했습니다. 포렌식을 하지 못하니 이전 기자와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기술로는 한 검사장 협조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인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언제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게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에 이번 사건을 MBC에 알린 제보자는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검찰은 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당시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신라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지 씨 제보자 지모 씨하고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이게 어떤 관계였었던 것인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 측은 사건 초기부터 제보자 지 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여러 정치인 관련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함정을 팠고 MBC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며 의도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와 징계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검언유착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낸 정언유착 사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는데요. 다만 검찰은 제보자 지 씨나 MBC 관계자들이 허위 제보와 보도로 채널A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나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나 정언유착 의혹 모두 검찰 수사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셈입니다. 네,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무혐의 처분에 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자신을 겁주기 위해 벌인 검언유착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없는 죄 만들어내기를 재발하지 않도록 막으려면 지금 여권 인사들의 허위 발언과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취임 기념 기소냐며 법이 깡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이 과정도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도 밝혔듯 한 검사장 사건은 이미 재작년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당시 형사 1부장이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팀이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도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추미애 전 장관 때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고 했다가 검찰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번 사건 주임 검사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다가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도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난달 말에 지검장실에 온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건 보고만 했고 억측 보도가 나온 뒤 경위파악과 보고를 지시해 정식 보고는 지난 4일에 처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 초기부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바뀐 게 없는데도 새 정부 출범 직전에서야 빈손으로 결론 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간만 끌다 결국 또 정치적인 이유로 처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술로 휴대전화를 못 푼다는데 어쩌겠느냐며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새 정부에서 다시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 정부 들어 윤석열 당선인 밑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요직을 거친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을 기점으로 연달아 좌천됐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비수사 보직에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던 한 검사장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요직에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매출 77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입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17.8% 늘었고 영업이익은 50.3%가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의 기록입니다. 증권가가 전망했던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을 더 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립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갤럭시 S 신작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효과, 또 반도체 실적 선방이 전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달달한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은 쌀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커피와 음료 전문점에서 파는 달콤한 커피나 음료의 평균 열량이 쌀밥 한 공기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2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커피와 음료 프랜차이즈 29곳에서 파는 시럽과 과일 첨가 제품의 평균 열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는 285kcal, 스무디와 AD류는 372kcal로 쌀밥 한 공기의 열량 272kcal보다 높았습니다. 스무디와 에이드류의 평균 당류 함량은 65g으로 탄산음료의 40g, 1일 적정 당류 섭취량 50g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음료 58개 중 스무디와 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1일 적정 섭취량 50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류는 과다 섭취하면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 전문점에서 당과 열량 등 영양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태 조사 결과 전문점 29개 중 22개만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와 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 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영양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사업자의 영양 성분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퇴각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난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바스티온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외곽 일부 지역에 거센 폭격을 가하며 점령 범위를 서서히 넓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가 루안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 зосереджує на підготовці до наступ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метою якої є встановлення повного контролю над територією Донецької та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우크라이나 당국은 돈바스 지역에서 11개의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이 가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측이 허락한다면 모든 주민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며 주민들은 안전할 때 버스와 기차가 있을 때 대피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안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아직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완전히 뚫지 못했지만 진격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도 키이우 일대 등 북부 지역에서 진격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돈바스 점령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며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 2,7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미국 긴축 강화와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 대외 악재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이 빠지면서 9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공격적인 양적 긴축을 시사한 3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연준의 긴축 경계심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달러 매도 물량이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1,210원대 후반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유 1억 2천만 배럴을 방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공원 곳곳에도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봄을 느끼기 참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포근합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포근하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나오실 때는 겉옷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도 양간 지풍이 불며 산불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첫날이라 좀 미숙했는데 내일부터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